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 G7 참석차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상태인데요.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려왔습니다. 남아공 대통령에 이어서 지금 네. 호주 총리하고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정상회담, 뭐 긴 정상회담은 아니고 약식이긴 합니다만 두 번의 정상회담을 지금 치룬 상황. 자, 어제 순방길 그 출국하는 장면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제 캐나다에 도착해서 일정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G7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 외에 우리나라 비롯해 뭐 방금 말씀하신 호주, 남아공, 인도 이렇게 8개 초청국 정상들이 참석하는데 예. 이제 첫날에는 G7 그 정상들만 단독 세션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초청국들, 우리나라 같은 초청국들은 오늘 이렇게 양자회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된 나라들은 오늘 이렇게 서로 양자회담하는 네. 이런 분위기. 내일 이제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초청국들끼리 이제 양자회담을 갖게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속보 들어온 것처럼 호주 총리와 만났고 또 그에 앞서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종료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캐나다 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이제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제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이 그야말로 뭐 빅데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새벽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시 넘어서부터 뉴스쇼 시작할 때쯤까지가 가장 피크 타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17일 낮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에 예. 그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게 되고 그때 이제 G7 그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과 뭐 기념 촬영하고 뭐 이제 그 이후에 양자 회담 등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 대통령은 이제 G7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하게 되고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계속 설명해온 게 이 대통령 국제 무대의 대비이면서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제 정상 외교 공백 해소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G7 회의에 김혜경 여사도 국제 무대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네네. 김 여사는 의장국인 캐나다 총리 배우자가 주관하는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 18일 오후 늦게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예. 이렇게 일정들 정리를 해주셨는데 박순봉 기자. 네. 가장 관심이 가는 게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첫 상견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네요. 네, 그 캐나다로 향하는 예. 비행기 안에서 즉석 이제 기자 간담회가 열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사전 예고 없이 이제 즉흥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이었는데 여기서 당연히 이제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기업들과 간담회 했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면 이제 똑같은 경쟁이라 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관세 협상에 대한 부담이 좀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대신 현실적으로 한국만 유독 손해보는 조건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런 현실적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라는 것이 서로에게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협상이라는 거는 이제 변수가 워낙 많지만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임한 지 한 열흘 만에 이렇게 정상회의 참석하는 데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네. 당초에는 이제 국내 문제도 많아서 불참할 걸 고려했는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협력할 게 많기 때문에 좀 무리하더라도 일찍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다 전용기 안에서 맞습니다. 즉석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면서요. 네.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 후보자에게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일단은 김 후보자를 믿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한주 위원장을 향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사실 공직자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뭐 공직의 성격이 있으니 검증은 불가피하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제 설명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장을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국정 지지율 관련한 질문도 나왔는데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왔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업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임기 출발 때보단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예. 박순봉 기자. 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좀 챙겨야 하는 성과들 어떻게 될까요? 짚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기내 기자간담회가 다시 재개됐다라는 거예요. 음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그 순방감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MBC와 뭐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문제라든가 네. 이런 논란이 있은 다음부터는 기내 기자간담회가 없어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보도는 못했는데 다만 이제 작년쯤에는 그러니까 인사 같은 것들은 왔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인사하고, 네, 뭐 네. 이렇게 보도 안 하기로 해가지고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제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렇긴 하긴 했지만 나와서 뭐 내용을 얘기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질문을 안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기자 간담회도 기내에서 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취임 12일 만에 출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시기에 국제 무대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좀 이견도 있었다 그래요. 왜냐면은 너무 빨리 나가니까 특히 이제 인수위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조율하거나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외교 라인 정비도 아직 다 정비가 다 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도 그럼 나가야 됐다. 왜 나가야 됐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의 정상 외교가 복원됐다 이 시그널을 좀 주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새로 뽑혔다. 뭐 네. 안정적인 느낌 이런 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상 외교가 복원이 됐으니까 뭐 경제나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면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성과라는 건 사실은 어떤 공동의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가 주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여권에 물어봤을 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보통 정상회담은 성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뭐 한일, 한미 이런 정상회담 혹은 뭐 이제 더 나아가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가능할 걸로는 보이는데 문제는 어떤 성명에서 구체적인 그 결과물을 내놓으려면은 보통 정상회담이라는 게 회담이긴 하지만 만나서 논의해가지고 결과를 바로 도출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전 단계에서 실무진들이나 이제 고위급들이 다 만나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정상들이 만나서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적인 맞아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준비할 시간은 진짜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음. 당연히 이제 12일 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내부 정리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첫 상견례다. 예, 얼굴 맞습니다. 보고 인사하는 정도의 의의를 찾아보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상화 선언, 그다음에 뭐 관계자 표현으로는 이제 유대감 쌓기 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만한 게 이제 이 출국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뭐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위성락 실장의 승리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위성락 실장의 승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안보실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내부를 보면은 오래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주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맹파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이 소위 말하는 동맹파고 자주파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라인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눠져 있고 이건 꽤 오래됐다라는 게 뭐 예전부터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런 입장차가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 기준으로 봐도 대선 준비 과정에서 두 개 위원회를 같이 뒀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책임강국위원회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위원회인데 이 뒤에 평화협력위원회가 동맹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가 자주파고요. 결국 이 좌주파하고 동맹파를 동시에 기용을 한 거잖아요. 한 명은 국가안보실장, 네. 한 명은 국정원장 후보자 이렇게 뒀는데 네. 이번에는
그 G7도 나가고 그다음에 나토도 나갈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도. 음. 근데 지금 그 자주파 입장에서는 그 나토는 좀 가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 나토 같은 G7은 사실은 이제 거의 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봤고 나토는 아무래도 이제 군사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주파 입장에서는 이게 준비를 안 하고 나갔을 때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좀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갈 걸로 보이고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동맹파 쪽에 조금 힘을 실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쟁 입찰 방식 아니면 뭐 경쟁 네. 체제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정부 구성을 보더라도 자주파하고 동맹파를 동시 기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경쟁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동맹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결국 뭐 다시 자주파 의견을 들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갈 걸로 보인다라는 한 가지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자주파, 동맹파 이러시니까 뭐 느낌은 와요. 느낌은 네. 오는데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 노선을 설정하자는 쪽이 자주파인 거고 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자는 쪽이 동맹파인 거고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동맹파 의견을 또 수용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 이런 것들 많이 강조를 했고 예. 그다음에 보수 쪽으로도 지금 대선 이후에도 영역을 계속 넓히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일각에서 우려를 하는 거는 한미 동맹이 좀 약화될 거다. 일본과의 관계가 또 나빠질 거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첫 시작은 동맹파에게 힘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 피크는 오늘 밤이라 그랬잖아요. 네, 어, 네.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내일 좀 저희가 전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로 가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했습니다.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요. 송 의원 3선이고요. 예. 경북 김천 지역구로 이제 TK에 기반을 뒀다 평가가 나옵니다. 전체 106표 가운데 압도적 과반 60표로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당선했고요. 사실은 3명이 결었기 때문에 아마 2차까지 갈 것 같아 했는데 1차 투표에서 끝났어요. 네, 또 이제 막판에 이현승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그 PK 표가 좀 갈리지 않겠냐 이랬었는데 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제 김성원 의원은 30표 그리고 이현승 의원은 16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윤계 중심으로 좀 송원석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김성원 의원이 30표라고 그러셨죠. 네네. 예, 그러면은 친한계 플러스 중립 성향 뭐 이 정도 더해서 30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당내에서 한 20%를 친한계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20표 정도가 친한계 표인데 중립성 한 30표 성향의 이제 네. 그 표가 거기 쏠렸고 나머지 60여 명이 친윤계 표심인데 어떻게 보면 딱 그 비율대로 나왔다고 볼 수 아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 의원은 사실 기재부 2차관 출신의 경제통으로 개파색이었다는 물론 김성원 후보도 이제 개파색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송 의원 지지는 친윤계 TK 표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지금 국민의힘 2020년 9월 출범한 후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 8번 가운데 5번이 대구 경북 출신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죠. 또 그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가? 뭡니까? 네, 일단 이제 당 내홍 수습이 가장 그렇죠, 우선일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 지지율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지지율 회복해야 하고 네. 또 거대 여당 상대로 이제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 선명성 나타내야 된다는 이제 과제가 있는데 어제 취임 일성으로 실력과 전문성으로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둘러싸고 제일 관심은 전당대회 언제 열지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치잖아요. 네. 근데 김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 임기는 6월 30일까지다. 못 박았어요, 네, 어제. 못을 박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의총에서 임기를 논의하는 건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 근데 만약에 추가로 비대위 임기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전국위원회 의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전체적인 톤을 보면은 임기 연장 가능성 그래도 좀 열어두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송원석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금요일에 나와서 저희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 참 훌륭한 자산이지만 대선 끝나자마자 다른 비대위원들과 함께 사퇴했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생각하면
임기 연장에는 부정적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네. 있었어요. 그 송은아 이제 좀 어법이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절 먼저 얘기하고 뒤에 이제 그러 부정적인 그러십니까? 5대 당 쇄신안을 두고도 이제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당원 그 여론조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나 또 다른 분열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도 계속 강조한 게 내가 뭐 임기를 더 가져가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5대 개혁안이 반드시 실천돼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러는 겁니다. 뭐 이런 설명도 어제 붙였던데요. 음. 박순봉 기자. 방금 그 송원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스탠스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좀 연결해서 네.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은 점 얘기하고 나쁜 점 얘기하고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 하기 전에 네. 재선 그룹 일부가 키맨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재선 의원 그룹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였냐면 한 16명에서 18명 정도 되죠. 네. 제가 취재했을 때는 이 재선 그룹 이 의원들 좀 다수가 송원석 원내대표 지지세가 좀 강했어요. 그 원내대표는 송원석 의원을 해야 될 것 같다.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정도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를 하되 김용태도 살려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좀 한 거죠. 메시지를 좀 넣었는데 그쪽에 이유는요? 김용태 위원장을 혁신을 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는데 다만 인물로 봤을 땐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현실적인 얘기들이었죠. 그리고 사실 이제 반한 감정 같은 것들도 꽤 강하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제 일종의 뭐 불신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취하는 스탠스는 뭐였냐? 결국 이 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당연히 선거 치른 입장에서. 그러면 수용은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이걸 또 명시적으로 수용을 하면은 기존의 소위 말하는 친윤이나 범친윤이 반발을 하겠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수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김용태 위원장 살리는 거 반대는 안 한다. 그런데 그 절차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반대는 안 할 건데 뭐 전국위원회나 이런 거 열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절차는 또 내가 하는 건 아니다. 김용태 위원장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스탠스거든요. 잠깐만요. 아유, 복잡해요. 아유, 복잡해요. 그러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제시한 5대 개혁안 요거 전당원 여론조사 같은 거 요런 거 좀 돌려서 결정합시다라는 제안을 어제 원내대표 투표하기 전에 했거든요. 네. 이거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송 원내대표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근데 받을지 김용태 말지 위원장- 정하는 걸 내가 못한다? 그렇죠. 뭐 의원들 뜻 물어보겠다 이런 정도는 하겠지만 김용태 위원장 난 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뭘 해줄 수 있는 건 나는 없어.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 그럼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사실 그 권한이 김용태 위원장한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김용태 위원장이 하기에는 모양새가 또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안건을 상정하겠다. 이게 좀 쉽지 않고 결국 전국위원회 의장한테 또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하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으니까. 아니 근데 어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임기 연장하는 문제는 내려놓고 여론조사 돌리자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좀 가벼워졌잖아요. 이 이야기가. 근데 사실 그 얘기도 결국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임기를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사실 이 전당원 투표나 이런 걸로 가면은 누가 반대하겠느냐라는 여론이 많거든요. 당원들이. 그냥 그런 안에 대해서 쉽게 반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개혁안을. 그러면 김용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원들이 날 신임했다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일단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네. 스탠스는 네. 뭐 완전히 우호적이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대세가 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과 나오기 전에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지만 제가 취재했을 때는 송원석 원내대표 될 거다라는 얘기를 다들 굉장히 많이 했고 아. 이번에 그 숫자로도 확인이 됐잖아요. 네. 결국 이변이 없었다라는 건데 아까 그 원내대표 선거 과정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됐을 때 70표 얻었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됐을 때 72표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 될 때 60표에 이현승 후보가 16표 얻었습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 한 70표 정도라고 항상 보고 있어요. 친윤계가. 그 표가 변화가 없다. 이게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라는 거는 평지 풍파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고 계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 여당에서 야당이 됐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구도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선 위기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비주류 쪽에서는.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2부 한칼 토론에서 더 좀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고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국민 1인당 최대 50만 원. 예,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 민생 지원 회복 지원금, 네, 네, 민생 네. 회복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할 거냐.
똑같이 지급할 거냐, 차등 지급할 거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뭐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정리가 되는 분위기네요. 네,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대체로 종합적인 메시지는 보편과 차등 지급을 절충하는 방안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지급을 하는데 네. 1차 때는 한 15만 원 정도를 모두에게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음. 보편 지급이죠. 2차 때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소득 상위 10%는 앞서 1차 지급 때 받은 15만 원, 네.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 그다음에 차상위와 한부모 가족에게는 40,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1차로 15만 원씩을 1인당 15만 원이죠. 나이 상관없이. 네네. 1인당 15만 원씩을 다 주고 계층 뭐 소득 상관없이. 상관없이 2차 때는 나눠 가지고 소득 상위 10%는 빼고. 빼고 네. 빼고 그 밑으로는 10만 원을 주되 네. 차상위와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더 더 주고 이런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죠. 그럼 네네. 최대로 받는 사람은 얼마까지 받는 50인 거예요? 거예요. 50까지 받는 네네. 걸로. 물론 이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좀 봐야 되겠지만 이제 원래 기존의 당은 보편 지급을 주장해 왔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포인트는 뭐냐면 당에서 나오는 분들은 계속 인터뷰에서 맞아요. 꼭 뭐 저희 인터뷰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뷰에서 전 국민 보편 지급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한 25만 원 정도로 전 국민에게 예. 지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부 즉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이 보편과 차등을 혼합해서 그게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지원하되 좀 소득 수준별로 규모를 달리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근데 있는 이렇게 거예요. 하면은 총액은 좀 줄어들긴 하는 거예요. 세수 부족 때문에 차등 지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더해 보면은 줄어들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아까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에는 또 금액이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고소득자는 좀 줄어드는 면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그러게요. 합니다. 다 계산해 네. 보면 오히려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일단 정부 측은 이제 세수 부족 얘기로 좀 보편 지금 어렵다. 근데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오늘 그 비행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질문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차등 지원을 혼합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네네. 이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까지 정리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